자, 두 번째 파트를 볼까요? 앞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폭풍에서 전파율과 사망률이 반비례하는 얘기, 바이러스 폭풍이 또 올 수 있다는 얘기, 그리고 감기와 독감의 차이를 설명을 들었는데요. 이번 시간엔 첫 번째 바이러스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이야기와 치료제, 백신 개발이 말처럼 쉽지 않은 힘든 이유가 무엇이냐, 그 속 사정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바이러스가 살아가는 방법을 알면 대처하기 쉽겠죠. 여기 지금 보고 있는 그림은 바이러스가 세포 외부에 붙어 있는 모습을 보고 있고요. 파란색이 우리 몸의 세포이고 이 노란색이 바이러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세포 내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내에 들어간 모습들, 이게 이제 우리 몸에 있는 하나의 세포이고요. 지금 세포에 핵 DNA가 있는 부분이 보이죠? 그 다음에 점점점 까만 점들, 이것이 다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하나의 공이라면 우리 공 내에 많은 조그만 파티클들이, 조그만 이런 탁구공보다 훨씬 작은 이런 것들이 꽉 차 있다고 생각하니까 상당히 끔찍한 얘기죠. 바이러스는 1000마리를 모으면 머리카락 굵기보다 작을 정도로 굉장히 사이즈가 작습니다. 이번에 있는 신종 바이러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경우는 박쥐에서 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박쥐는 바이러스의 온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박쥐 한 마리에는 137종의 바이러스가 있고 그 중에 61종이 사람과 동물을 동시에 감염시키는, 예를 들어서 사스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메르스의 경우는 사람도 감염시키지만 낙타도 감염시켰죠. 이렇게 인수 동시에 감염시킬 수 있는 것들이 참 골치 아픈 놈들입니다. 이러한 박쥐뿐만 아니라 쥐나 박쥐는 세계에 있는 포유류 중 개체수가 가장 많은 개체수가 많은 포유류죠. 그러니까 쥐나 박쥐를 다 박멸한다는 것은 힘든 이야기고, 또 박멸한다고 해도 그 바이러스는 다른 것에 갈 수 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바이러스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바이러스는 직접 전파도 가능합니다. 즉 바이러스가 직접 사람한테 올 수도 있지만은 동물, 중간동물, 예를 들면 낙타, 새, 그리고 박쥐, 아니면은 돼지, 이런 식으로 중간동물을 경유할 수 있고, 그래서 가축을 가지고 있는 인류의 경우에는 더 쉽게 바이러스에 감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바이러스의 구조와 침투 과정을 잠깐 보도록 하죠. 여기 보고 있는 것은 지금 이제 코로나19라고 가정을 했을 때 코로나19가 이렇게 세포의 외벽에 달라붙습니다. 아까 세포 외벽에 달라붙는 그림처럼 달라붙죠. 달라붙은 다음에 이 안에 침투하게 돼서, 이 안에 침투해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다음에는 이 바이러스 내부에 있는 유전 물질들을 이 세포 내에 집어넣고 이것이 퍼지면서 여기에 이 물질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바이러스 성장에 필요한 많은 물질들이 만들어집니다. 즉 이 바이러스는 DNA, RNA만 가지고 세포 내에 집어넣기만 하면은 세포 내에 있는 원래 가지고 있는 사람 세포, 동물 세포에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을 이용해서 바이러스에 필요한 물질들을 만들죠. 잔뜩 만들고 나서 이렇게 만들어진 완성된 그런 바이러스를 바깥으로 다시 내보냅니다. 내보낼 때 한 마리 들어가서 한 마리 나오는 게 아니고 한 마리 들어가서 이 안에 수백 마리를 동시에 내보내게 되면서 이 세포는 터지면서 사망을 하게 되죠. 즉 세포가 파괴되면 장기가 망가진 거죠. 예를 들어 허파의 세포에 바이러스가 침투를 했고 침투해서 이렇게 세포가 파괴가 되면은 결국 장기가 망가지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바이러스는 그렇게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살아갑니다. 물론 어떤 바이러스는 들어와서 이렇게 세포를 파괴하지 않고 세포 내에서 같이 살아가는 놈도 있죠. 예를 들면 에이즈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세포 내에 들어가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따라서 본인이 들어가서 이 자기 숙주를 파괴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 안에서 때를 기다릴 것이냐를 스스로 판단한다고 하니까 놀라운 놈들이죠. 자, 바이러스가
침투에는 고수다. 우리가 병을 일으키는 것은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박테리아도 우리 몸에 들어가서 병을 일으킵니다. 또 바이러스도 몸에 들어가서 병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이 두 개는 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이고 박테리아이죠. 그래서 병원성 균이기도 하고 병원성 바이러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작은 것을 미생물이라고 부르죠. 그 중에서 두 중에서 어떤 것이 훨씬 더 이 병을 일으키는데 고수인가 하면 당연히 바이러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폐렴을 일으키는 데는 폐렴균도, 즉 세균도 있습니다. 하지만 폐렴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코로나처럼 바이러스도 있습니다. 어떤 게 더 독할까요? 내용을 잠깐 봅시다. 여기는 이 노란 것이 예를 들어서 폐세포라고 보시고, 이 바깥에 붙어 있는 것이 균입니다. 균은 세포 내부를 침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포는 자체의 방어막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이 박테리아는 세포 내부로 침투하기보다는 이 세포 외부에서 활동합니다. 즉 세균, 박테리아는 세포 외부에 있어야 되는데 외부에서 먹고 살만 해야, 그래야 수가 늘어납니다. 수가 늘어나서 이 박테리아가 내뿜는 어떤 독소에 의해서 이 세포가 상처를 입는 거죠. 그에 비해서 또 이 세균은 바이러스에 비해서 변종도 훨씬 바이러스도 적습니다. 반면에 이 세포 속에 직접 들어가는 아까 설명드린 세포 속에 직접 침투하는 바이러스와 달리 세균은 세포 외부에 있어가지고 즉 면역세포에 이런 놈들 찾아내기가 쉽죠. 반면에 바이러스는 세포 내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깥을 순찰하는 면역세포가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는 결국 바이러스가 사람을 병들게 해서 세포를 파괴시키고 그래서 장기를 파괴시키는 이런 감염에는 한 수 우위다. 즉, 이 바이러스와 세균을 비교할 때 바이러스가 훨씬 더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바이러스 중에서 인류를 위협하는 것은 인플루엔자와 코로나 바이러스, 크게 두 종류가 두목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고 있는 것은 인플루엔자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루엔자인데 여기 껍질에 해당되는 것이 두 종류가 있는데요. 여기 보기에는 뉴라미데이스라는 N 있고요. 그 다음에 H라고 부르는 이 두 개가 껍질의 특징입니다. 자, 그게 왜 필요하냐면은 우리가 독감을 일으킨다는 flu는 다시 말해서 인플루엔자라는 바이러스를 짧게 부르는 경우인데요. 2009년 멕시코에 14,000명이 신종플루로 사망을 했습니다. 이 신종 인플루엔자로 사망했는데 이 신종플루, 즉 여기서 보고 있는 이런 인플루엔자는 호흡기 바이러스입니다. 즉 호흡기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거죠. 즉 코로나 바이러스도 호흡기를 공격하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에이즈 바이러스는 호흡기가 아니고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공격하죠. 따라서 이 바이러스 종류도 어디를 공격하냐가 서로 다릅니다. 자, 어떤 것이 가장 속도가 빠르고 위험할까요? 호흡기 바이러스입니다. 왜냐하면 기침, 컨택 이런 것 등등에서 쉽게 전파가 되고 호흡기 바이러스는 우리 폐를 감염시키기 때문에 그만큼 빨리 사망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중에 H와 N이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보고 있는 이 H는 헤마글루틴이라는 것은 침입할 때, 즉 세포를 침입할 때 쓰는 열쇠입니다. 그에 비해서 여기에 있었던 이 N이라는 이 효소는 느라미데이스라는 효소인데 세포에서 빠져나올 때, 즉 릴리스 할 때, 세포에서 뛰어나올 때 쓰는 칼입니다. 이 두 개가 제대로 작동이 돼야만 바이러스가 세포에 침입하고 튀어나오기도 하죠. 이러한 이 H와 N은 바이러스의 껍질에 있지만은 이거를 다시 면역세포가 알아보고 공격하는 중요한 지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H와 N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18개, N의 경우는 9개의 종류가 있으니까 18 곱하기 9. 다양한 종류의 변이가 나오게 되죠. 이것만 합쳐도 144개, 아니죠. 18 곱하기 9, 144개, 147, 7, 144개 조합이 훨씬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요 H가 18종류, N이 9종류, 그것만 합쳐도 조합이 많은데, H가 또 변이가 된다면은 실로 인플루엔자의 경우에는 실로 무한히 많은 변종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게 골치 아픕니다. 1918년 이 세계의 인구의 상당수를 5천만을 사망시킨 스페인 독감의 경우가 인플루엔자인데요. 그게 우리가 세상에 처음 인플루엔자가 알려진 거죠. H1N1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뒤로 뭐 H5N9 등 상당히 많은 인플루엔자가 번호만 달리해서 종류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 스페인 독감은 1차 대전 사망자의 3배에 해당되는 5천만이 사망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때 사망했는지 혹시 짐작이 가세요? 그때는 1918년도는 지금처럼 비행기로 쫙쫙쫙 날아다니고 하루 만에 다른 나라로 갈 수 있는 때가 아니었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망자가 난 것은 군대에서 1차 대전에 참여한 군인들이 모두 전쟁이 끝나고 집에로 오면서 확산이 됐다는 거죠. 즉 지금처럼 비행기로 확산이 된 게 아니고 그때는 군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들어오면서 그게 감염이 됐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변종이 상당히 골치 아픈데요. 만약에 바이러스가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변종이 생겨서 문제입니다. 특히 인플루엔자,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지만 인플루엔자의 경우는 상당히 골치가 아픈 것이 인플루엔자는 이미 뭐 낙타, 이런 조류, 그 다음에 뭐 돼지 이런 것이 다 감염을 시키는데 그런 것들이 이 안에서 서로 섞이게 되면은 동물을 감염하던 놈들이 사람을 감염시키게 되는 변종이 생겨야 되는 케이스입니다. 인플루엔자는 다른 동물, 즉 새나 닭이나 돼지 등도 감염을 시킨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이 동물만 감염시키는 것이 아니고 사람도 감염시키게 되면은 이 골치 아픈 거죠. 2004년에는 태국에서 조류독감으로 H5N1이라는 조류독감으로 6,200만의 닭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류독감이 변종이 생겨서 사람을 감염시켰습니다. 그래서 치사율이 무려 50%에 가까운 높은 치사율을 갖고 조류독감이 생겼다는 얘기죠. 이런 게 우려합니다. 2009년의 경우를 보면 신종플루 돼지독감이 멕시코 근처로 돌기 시작해서 14,000명이 사망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피해갔을 것 같고요. 인종 신종플루는 인간, 조류, 돼지를 동시에 감염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종류의 인간에 해당되는 N, 조류에 해당되는 N, 돼지에 해당되는 N 세 종류가 다 있는 그런 변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 19도 변종이죠. 특히 전파력이 높은 그런 것이 생성된 변종입니다. 이 변종이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변종이 잘 생기는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인데요. RNA 바이러스 중에는 우리가 걱정스러운 인플루엔자, 코로나, 에이즈, 에볼라 등등이 있습니다. RNA 바이러스는 그만큼 불안정해서 변종이 훨씬 더 생기기 쉽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바이러스가 지금까지 인류를 어떻게 위협을 했고 인류는 왜 바이러스에 이런 공격을 당하는 걸까요? 자, 여기 보고 있는 이런 처참한 그림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천연두의 바이러스에 걸린 아이의 모습이죠. 지금 천연두 사라졌습니다. 인류가 모든 과학기술을 동원해서 딱 한 번 바이러스를 이겼습니다.
즉 바이러스를 쫓아냈죠. 더 이상 바이러스가 없습니다. 천연두는 백신, 우리가 잘 알는 제너가 사람한테 이런 생기는 천연두가 소에도 같은 우두를 만든다고 해서 그 우두를 사용해서 만든 것이 백신이었죠. 이 천연두는 어떻게 사라졌을까요? 이 천연두는 DNA 바이러스입니다. 즉 변종이 쉽지가 않은 DNA 바이러스이죠. 그래서 멸종이 가능하지만 변종이 잘 안 생기는 DNA 바이러스에 비해서 변종이 쉽게 생기는 RNA 바이러스의 경우는 쉽지 않다는 얘기죠. 백신이 있었고 DNA 바이러스가 이기 때문에 천연두가 사라졌다는 딱 한 번의 승리라는 얘기고, 그 뒤로는 생기는 바이러스를 완벽하게 세상에 쫓아낸 케이스는 없습니다. 왜 바이러스가 이렇게 세상을 뒤흔드느냐 하는 것은 바이러스 폭풍이라는 책을 쓴 사람은 세 가지를 집었습니다. 네이션 울프라는 사람이 쓴 바이러스 폭풍에 보게 되면 세 가지를 집었는데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즉 일반인 여러분들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원인,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밀림 개발입니다. 바이러스는 원래 살고 있는 것이 야생동물입니다. 이 야생동물은 밀림 속에서 그 자체 내로 거기서 살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바이러스가 일종의 풀을 형성을 해서 그 안에서만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밀림이 자꾸만 줄어들고 있죠. 밀림이 줄어들면서 그 안에 바이러스가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바깥으로 튀어나온다는 거죠. 또 밀림에 들어가는 것도 큰 문제고요. 두 번째는 지금의 인류로 만든 데는 가축이 있습니다. 그렇죠. 가축, 돼지, 닭, 소, 이런 가축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인류가 될 수 있었는데, 이 가축은 사실은 야생 동물과 동물의 중간 매개체입니다. 이 가축을 사용하면서 야생 동물에 있던 바이러스가 쉽게 가축에 들어오고 그 가축으로 인해서 다시 사람이 접근하기 쉽다는 얘기죠. 우리가 예전에는 지금처럼 공장형 그런 가축이 아니고 집 뒤에서 돼지를 길렀습니다. 집집마다 다 닭들 키우고 했었죠. 그때는 이런 가축이 훨씬 더 그래서 바이러스에 접하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교통이 발달한 것이 문제입니다. 하루 만에 뉴욕에 갑니다. 하루 만에 아프리카에서 옵니다. 이런 비행기 교통이 발달이 되면서 쉽게 바이러스가 퍼집니다. 따라서 바이러스를 막는 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교통 차단이죠. 이번 코로나19로 제일 먼저 스탑된 것이 항공편인 이유도 그런 이유입니다. 이 앞에 두 가지 사항, 즉 밀림 개발과 가축 사육은 금방 어떻게 하지는 못한다 치지만 교통은 스탑시키는 것이 그나마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줄어들 만한 것이 무엇이나요? 앞으로 줄어들 만한 것이 있습니까? 밀림을 더 보존할 수 있습니까? 가축을 더 줄일 수 있습니까? 교통을 더 줄일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늘어남은 늘어났지 절대 줄 수가 없는 인간이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발달한 이 세 가지 때문에 줄어들 수 있는 세 가지 때문에 바이러스는 앞으로 더 창궐 한다. 그래서 바이러스 다시 온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그럼 현재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동물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즉 야생에서 특히 야생동물을 섭취하거나 잡거나 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백신을 만드는 일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얘기입니다. 백신이 그나마 있어서 우리가 이런 천연두를 없앤 것과 마찬가지로 백신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백신이 생기기 전에 우리 일반적으로 신종 바이러스를 이겨내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종 바이러스, 즉 코로나19의 경우를 잠깐 볼까요? 자, 그림은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마스크 쓰고 사람이 없는 곳에 있어야 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일단 바이러스를 접촉을 금지해야 됩니다. 바이러스 감염된 사람의 분비물, 기침,
이런 분비물이 묻은 곳을 손으로 접촉하게 되면 손이 다시 입으로 들어오게 되고 입과 코에 닿으면 전염이 됩니다. 바이러스 접촉, 바이러스 당사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이러스를 감염시킨 감염자가 만졌을 표면을 손으로 만지지 않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신종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지 않으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신종 변종은 백신도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 제일 중요한 것이 개인 면역. 결국은 본인이 이러한 바이러스가 설사 들어오더라도 이겨내야 될 면역이 있어야 됩니다. 자, 바이러스가 침투가 됐다라고 면역이 생겨야 되는데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바이러스가 들어오자마자 바로 면역이 발동되는 게 아니고 이러한 바이러스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면역을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리죠. 따라서 이런 신변종, 즉 원래 한번 그런 면역의 기억이 없던 신변종 바이러스의 경우 면역의 확산만이 결국 면역세포가 얼마나 빨리 생성이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결국 바이러스 확산하는 시간과 면역 억제하는 싸움, 이 싸움에서 이기냐 지냐가 신종 바이러스의 경우에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빌 게이츠가 코로나19가 발병이 되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답은 백신만이 해답이라고 했습니다. 백신, 치료제가 아니고 백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백신을 좀 보도록 하죠. 자, 백신, 우리가 알고 있는 예방주사라고 볼 수 있죠. 여기 지금 그림이 나와 있는데 백신이 왜 중요한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신은 세균, 물론 백신이 있습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 이런 병원균을 죽이거나 아니면 약하게 만든 것이 백신의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이렇게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아니고 약화된 바이러스나 백신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거 자체가 막 몸 내에서 막 자라가지고 병을 일으키지는 않죠. 하지만 이러한 것을 보고 면역이 준비를 하는 것이 백신입니다. 혹은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직접 주사, 사멸시키거나 약화된 바이러스를 직접 주사하기도 하지만 그러면 난 그래도 좀 찜찜한데 라고 생각이 들 경우는 제일 좋은 것은 껍질을 제조하는 거죠. 자, 여기 바이러스 껍질이 있습니다. 껍질, 아까 HN 있죠. 이런 껍질만을 만들어서 예방주사를 넣게 되면은 이건 바이러스가 살아있는 게 아니니까 들어가서 병을 일으키려면 전혀 없죠. 뭐 예전에는 장티푸스를 약화시키는데 그 백신을 맞았더니 장티푸스가 들어가서 다시 살아나서 병이 걸렸다. 뭐 그런 얘기가 있지만 만약에 그런 경우에 껍질만으로 예방주사를 맞는다고 생각하면 전혀 문제가 없겠죠. 이렇게 백신을 맞게 되면 몸 안에서는 해당 면역세포를 미리 준비해 놓습니다. 이게 백신의 가장 큰 역할이죠. 마치 해당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온 것처럼 면역세포를 미리 준비해 놓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당 병원체를 대량 배양한 그런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지금 여기 보이고 있는 것은 최초의 백신을 주사를 맞는 그러한 카툰의 모습인데요. 자, 이런 백신을 만약에 해당 바이러스를 금방 많이 만들어서 사멸시키거나 약화시킬 수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힘들죠. 바이러스가 어디에서 살았는지도 모르고 그 바이러스를 구하기도 힘들다. 따라서 바이러스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한에서 이번에 코로나19가 나왔을 때 그 바이러스가 도대체 어떤 구조를 갖고 있냐라는 그러한 구조가 미리 공고가 되면은 그 부위를 타겟으로 백신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런 걸 숨기게 되면은 백신을 전혀 만들 수가 없죠. 자, 문제는 변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같은 경우 변종이 많이 생기는데 그럴 변종이 생길 때 그래도 변하지 않는 부분들, 공통부위라는 부분이
연구가 된다면은 백신을 훨씬 더 잘 만들 수 있겠죠. 자, 신변종의 경우는 이러한 새로운 바이러스가 생긴 거기 때문에 최소 수년간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실험실 연구를 통해서 도대체 바이러스가 어떻게 생겼냐, 바이러스 정보를 하고 이걸 여기에 해당되는 껍질이라든가 등등을 이용해서 백신을 만들어야 된답니다. 문제는 백신을 만든 다음부터 실제로 괜찮은지 동물 실험을 해야 되고 사람한테 안전한지 사람 대상 임상 실험을 해야 됩니다. 1상, 2상, 3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숫자, 즉 실험한 숫자를 점점 늘려가서 해야 되죠. 우리가 백신을 만들었는데 그게 몸에 들어가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가를 아는 것은 안전성 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임상실험을 해야 되죠. 자, 다음에는 치료제를 보겠습니다. 치료제. 병에 걸린 사람 직접 치료해야 되겠다 라는 경우, 이것은 미리 예방사와는 좀 다르죠. 자, 치료제의 경우는 첫 번째는 중화항체가 있습니다. 이거는 바이러스에 달라붙는 항체를 바깥에서 만들어서 그 사람한테 주사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주사를 맞은 사람은 그 항체가 바이러스에 달라붙기 때문에 치료가 됩니다. 자, 이거는 국내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뭐 셀트리온 같은 이런 항체를 만드는 회사들이 그 바이러스에 달라붙는 항체를 만들어서 주사를 하게 되면은 바이러스가 들어있는 사람 내부로 들어가서 바이러스에 달라붙는다. 그래서 치료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 항체라는 것은 이렇게 Y자 형태로 생겨 있고요. 각각의 바이러스 형태에 따라서 이 두 군데 달라붙는 모습이 있고요. 이 세포 외부에 달라붙기도 하고 항체끼리 달라붙기도 해서 결국은 들어가 있는 바이러스나 세균을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항체, 안티바디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는 완치자의 혈장입니다. 이런 코로나19 같은 그런 경우 항체를 만들 시간도 없죠. 그럴 경우 난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안에 이미 항체가 형성이 돼 있다는 얘기죠. 고생하면서 항체가 형성이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의 피를 뽑아서 그 안에 있는 항체를 주사한다면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중화항체보다는 조금 위험스러운 면이 있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뭐 에이즈 바이러스라든가 우리가 모르는 어떤 병에 있을 때 그 병의 그 혈장 속에 있는 그런 바이러스를 다 제거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은 급한 경우에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긴 하죠. 예전에 아프리카에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급격히 퍼질 때 그때 치료가 됐던 사람들, 걸리거나 치료가 됐던 사람들의 혈장을 사용해야 될 만큼 급한 경우에는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임상실험을 물론 치료제도 해야 됩니다. 임상실험은 앞에서 본 백신이나 치료제나 다 임상실험을 해야 되는데 왜 백신 치료제를 만들기 힘드냐 하는 이야기는 임상실험을 하려면 치료제이건 백신이건 그 바이러스가 있어야,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당 바이러스가 있을 동안에 해야 됩니다. 즉 유행 기간 내에 해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19가 한참 돌아다니고 있을 때 그때 해야지 이것이 다 끝나고 나서 환자가 아무도 없을 때 어떻게 임상실험을 합니까? 이런 암이라든가 이런 거와는 달리 이런 유행병, 특히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환자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19의 경우 사람들이 초반에 임상치료제를 만든다. 임상치료제를 했다는 얘기는 어떻게 짧은 시간에 임상했을 치료제를 만드니까 그 전에 만들어 놓은 다른 치료제들, 사스, 메르스 이거 용어로 만들어 놓은 치료제들이 혹시 코로나19에 들을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존에 만들어 놨던 치료제를 임상에 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미플루라는 그런 약 많이 들어보시죠. 이건 인플루엔자의 N 저해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N이라는 효소 나올 때 쓰는 칼 그 부분을 막아서 인플루엔자를 막는 그러한 효소인데 이것이 혹시 코로나19에 듣지 않을까 하는 목적으로 사용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바이러스가 유행할 기간 동안에 그 바이러스 치료제이건 백신이건 임상실험을 해야 된다.
이게 바이러스의 백신이나 치료제가 제 시간에 나오기 힘들다는 이유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암의 경우는 암 환자가 늘 있기 때문에 당뇨의 경우는 당뇨 환자가 늘 있기 때문에 쉽게 임상이 가능하지만 변종 바이러스의 경우는 똑같은 그러한 바이러스가 다시 왔을 때 그때 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치료제가 백신이 어려운 이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를 해보죠. 코로나 바이러스 폭풍에 우리가 5가지 사항을 얘기를 했고, 전파율과 사망률의 이야기, 그리고 바이러스 폭풍이 자주 쉽게 또 올 수 있다 하는 이야기, 감기와 독감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이야기, 바이러스가 어떻게 들어가서 사람을 세포를 파괴시키고 장기를 파괴시킨다 하는 이야기, 치료제, 백신이 왜 만만치 않은가 하는 이유를 설명을 드렸습니다.